안녕하십니까. 정준희의 토요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가히 검찰 정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윤석열 정부가 내란으로 막을 내리고 난 후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미진했던 검찰개혁의 완수는 이제 상수가 된 것처럼 생각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검찰청 폐지를 통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이루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떤 강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추석 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비쳤고 그 이후 구체적인 강론을 둘러싼 논쟁들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마치 이제 법무부와 입법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치기도 했고 또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의 어떤 강론에 대한 다툼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심지어 검찰의 저항이 이제 이런 대통령과 여당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안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준희의 토요토론에서는 두 분의 검찰개혁 관련된 의견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과연 어떤 혼란들을 제거하고 검찰개혁이 제 속도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깊이 있게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희의 토요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 초 저희가 정준희의 토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검찰개혁 관련된 토론을 해주셨죠. 이국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검찰 독재 피해 회복 소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신장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국은 교수님은 이번에 이제 국정기획위에 참여하셨잖아요. 예. 위원장님이 특보를 좀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요. 예, 참여해서 2달 동안 여름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만든 어떤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기초를 둬서 또 논의를 해주실 테고, 뭐 신장식 의원이 워낙 검찰개혁에 관련돼서 의지를 계속해서 높여왔고 입법도 많이 해오신 분이기도 해서 예, 입법부 내부의 이야기를 또 많이 또 전해줄 거로 기대하는데 네. 입법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속도전, 그러니까 개혁의 동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뭐 대부분의 민주당, 조국혁신당 할 것 없이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고 거기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로 토론이 충분했느냐, 특히 이제 오늘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오늘 시점에서 보니까 고위 당정대가 일요일 날 있고 여기에서 소위 중수청의 주소지가 행안부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본격적인 토론을 해야 됩니다. 네. 행안부로 중수청 주소가 정해졌을 때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고 네. 기관 간의 견제가 분명해야 되고 문민 통제 통로가 있어야 되고 시민적 통제에 또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뭐 바로 그냥 그 가장 핵심적인 논점으로 이제 진격을 해주셔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문제 가지고 행안부안과 이제 법무부안이 이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뭐 토론이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이국은 교수님 이 부분 먼저 좀 의견 주시죠. 저는 지금 일단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 어려운 과제를 해나가는데 상당히 자연스러운 어느 정도 마지막 고비를 지금 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토론을 해서 쟁점을 확인하고 문제점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대책을 만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선택하는 단계에 예, 토론이라는 게. 예, 그래서 선택하고 혹시 거기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것들을 함께 또 지혜를 모으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률가들, 이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법률가들조차 사실
속내를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예. 그래도 그 법무부에다가 그냥 중수청을 두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 검찰개혁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하고 그동안의 정치검찰이 해온 정말 국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여러 죄과들하고요. 국민들이 그 반대급부로 가지고 계시는 엄청난 불신들을 예. 생각해서 과연 그게 우리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이냐 하나씩 하나씩 토론하고 설득하다 보면 그걸로는 안 되겠다라고 대부분 예. 또 마음을 돌리시는 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실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법무부 장관님도 예. 그 과정을 겪고 계신 게 아니겠는가 선택하는 단계에서 예. 그래서 지난 한 2주일 상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중심에 두고 여러 가지 우리 논란이 있었는데 다행히 국정기획위 안에서도 사실 한 2달 전에 비슷한 예.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정부 안에서도 이 법무부 장관을 설득해가지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수청은 법무부에서 빼서 법률가가 이 법률가 자격을 가진 채로 수사기관을 좌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요. 앞서서 조국 혁신당에서 이 법무부 안을 일찍 내셨어요. 근데 그 안도 사실 보면 법무부 안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더라도 법무부가 본부가 이른바 탈검찰화해서 예. 중수청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공소청에도 영향을 받지 않은 독자적인 이 국민만 바라보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언론에 그 국회 공청회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현재의 구성원들이 과연 그 법무부의 탈검찰화 또는 뭐 이제 더 높은 권부의 이 탈검찰화를 이루었다고 국민들에게 과연 신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좀 문제제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이제 법률가들은 적어도 법률가의 자격을 가지고는 수사하지 않는다. 법률가들은 법적인 판단을 하는데 전무하고 수사기구는 수사의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분들로 구성한다. 그게 국수본이고, 그게 중수청이고, 그게 공수처. 뭐 이렇게 된다. 어느 정도 가닥은 좀 잡혀가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논점을 세 가지로만 요약을 하면 첫째는 이제 법무부에 이제 중수청을 두는 안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안이라 기존부터 이제 법무부 체제 하에서는 여러 방식의 개혁 안중에 논의되어 왔던 거고 그걸 이제 법무부 장관이 대행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 잠깐만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제가 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추적을 좀 해보니까요. 이 안은 원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문무일 씨가 검찰총장을 할 때요. 검찰개혁을 그때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강력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거를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이 정권 그 집권 세력이 강하게 밀어붙일 때였습니다. 그때 검찰 쪽에서 일종의 대안이자 타협책으로 내세웠던 안,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 조직을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공소 유지하는 검찰로 둘로 나누겠다고 하는 안이 지금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법무부 안에 함께 두는 안으로 된 것 같고요. 조금 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그 한 7년 전에 그런 안들을 만들 때 이 봉욱 현 민정수석께서 대검의 차장이셨어요. 그래서 뭐 인적으로도 좀 연결되는 고리가 있지 않는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 공소청을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안을 발의를 한 게 작년 8월입니다. 작년 8월인데 그때 같이 발의했던 법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무부 탈검찰화 법안. 그러니까 예. 검사 말고 법률가의 자격을 가진 외부에서 그 법무부에서 외부 인사들이 들어가서 법무부에서 일하는 걸로. 사실은 법무부 탈검찰화 1호가 누구냐면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예. 의원이었습니다. 네. 예. 그분이 법무부 탈검찰화 1호로 외부에서 변호사로서 임용됐던 분이고, 그게 이제 법무부 탈검찰화 법안이 하나의 전제였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전제는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하고 피해 회복.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인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예. 하는 거거든요. 요게 전제가 됐을 때 법무부에 공소청을 줄 수 있겠다라고 예. 하는 안이었고, 법무부의 중수청을. 네, 중수청을 줄 수 있겠다라는 안인데, 이 전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의문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예. 네, 현재로서는 그 전제가 실현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는 행안부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당내 논의가 지금 있는 것이고, 예. 충분히 여당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행안부로 갔을 때 그럼 어떤 보완책들을 마련해야 되는가? 예. 그러니까 법무부로 갔을 때 보완책은 굉장히 분명했거든요. 그럼요. 근데 행안부로 갔을 때의 보완책은 아직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토론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문민 통제 어떻게 할 거냐, 기관 간 견제는 그럼 기관 간에 어떻게 관계 설정할 거냐, 시민적 통제의 그 길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문무일 검찰총장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비슷하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갖고 왔던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이걸 나누는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을 계속 남겨달라. 예. 그다음에 전권 송치주의 남겨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청와대에서 당시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이 다 안 받아준 거예요. 하나도. 그러면서 문무일 총장이 사표를 냈죠. 예. 예. 그랬던 게 사실은 전권 송치주의나 보안 수사권 얘기가 이번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미 전권 송치주의나 보안 수사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미 예. 문재인 정부 그 검찰 개혁에서 네. 지금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이전으로 돌리는 얘기를 지금 다시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솔직히. 예. 그러면 약간 더 이제 짚어보면은요. 지금 이군 교수님 말씀 주신 게, 그러니까 중수청이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대원칙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둘 다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지금까지 이제 법무부 검찰로 이어져 왔던 구례의 유산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네. 일단 바깥으로 뺄 필요가 있는 이제 국민적인 분위기,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대원칙에 그래도 근접한 게 법률가가, 즉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수사 역량을 가진 쪽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체제를 만들어 볼 필요성, 이 두 가지가 이제 일단은 그럼 행안부로 놓자라고 하는 것의 어떤 대전제랄까요? 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제 행안부에 가는 거를 전제한다면 예. 빨리 좀 보완책을 만들어야 네, 한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그 행안부가 정부 안에서 뭐 경찰 조직이 또 있어서 그런데요. 경찰까지 치면 10만 명이 훨씬 넘는 공룡부처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요. 그 정부의 조직을 다 담당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도 다 담당하고요. 재난안전도 다 하고 비상기획도 하고 거기에 경찰 관리도 하는데, 그 경찰 안에 행정경찰, 정보경찰도 있고 국수본도 있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이제 있게 됩니다. 네. 이번에 그 정부조직 개편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한다고 발표를 어젠가 하셨는데, 그 안에는 행안부의 개편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큰 조직을 장관 한 분이 다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큰 무리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를 담당하는 쪽하고 자치경찰.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쪽하고 재난안전 담당하는 쪽은 조금 달리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경찰 등등과 관련해서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보건 쪽하고 합쳐서 시민안전부 같은 걸 좀 만들면 어떻겠는가 하는 예.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정부 조직 개편 차원에서 공용 행안부를 효율적으로 잘 나누는 문제,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경찰 또는 수사 그 기관과 관련해서는요,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를 다루지 않겠다고 하고 제도적으로도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예.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전체 그 국가 그 기구의 속성상 정보가 경찰 조직에 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경찰, 정보경찰들이 그 모인 정보력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예. 문제는 경찰 조직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오히려 리더십을, 지도부를 형성해 온 것이 지금 우리 관행입니다. 그리고 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그것이 그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쪽과 연결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생각을 우려입니다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조직에 있어서 정보경찰, 행정경찰의 어떤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마련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벌써 10여 년째 얘기되고 있는 게, 일단 그 경찰의 기능 중에 상당 부분을 광역자치단체로 빨리 빼서 예. 자치경찰제도를 제도화시키는 걸로 전체 경찰의 권력을 좀 공간적으로 분립을 시키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광역자치경찰에게 뭐 그 좀 적은 그 경미한 범죄 같은 거에 관해서는 수사권도 좀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게 지난 2019년에 그 홍익표 안을 거부하고 그 김영배 안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문정부 때. 예. 그 이후에 지금 거의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행안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재편 문제하고 정보경찰, 행정경찰 문제, 그리고 이 자치경찰의 확대 실시 문제, 이것들이 한꺼번에 가야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풀리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구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나 권한남용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통제 수단도 제대로 갖추는 것도 예. 당연히 필요하고요. 일단 행안부 비대 문제, 그리고 경찰로의 지나친 권력 집중 문제, 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관련된 문제, 이 세 가지가 이제 보안의 핵심이 되는 건데. 네, 예, 그렇죠. 일단 신 의원님 의견 들어보죠. 사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뭐 큰 틀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제일 법무부안에 찬성하는 분들의 주요한 논점 중에 하나, 그리고 보완해야 된다. 행안부로 갔을 때 예. 중수청이 보완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문민 통제하고 시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이 있는 거고, 예. 이거는 하나의 말하자면 문민 통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국가폭력을 어쨌든 선거로 선출된 권력의 위임을 받아서 통제할 수 있는 예. 수단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권력이 수사기관을 뭐 거꾸로. 좌지우지하는 거꾸로 이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권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는, 제가 행안부 장관이라면 거대한 조직이 또 이제 하나 또 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없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사고를 치면 책임은 근데 장관이 져야 돼요. 예. 사고가 나면.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예. 가장 뭐야?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에 와도 건들 수 있는 뭐가 없네. 예.
이게 이제 문민 통제 어떻게 할 거냐의 네.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기관 간에 그러면은 통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그 고소고발해서 한 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건 뭐냐면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제일 불편해하시는 네, 거예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 수사가 종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뭐 종결을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네. 또 보완 수사해서 올리면 또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이게 계속 사건이 돕니다. 네. 그리고 종결 시점이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는 종결해야 된다가 강제적으로 강제 규범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네. 고소고발인들 입장에서는 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피의자 뒤에 있으니까 그것도 인권 침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지연되는 것을 그러면 기소기관하고 수사기관이 또 지금도 분리돼 있지만 공소청까지 이렇게 분리가 되면 여기서 이 사건이 계속 공전되고 지연되는 건 어떻게 해결할 거지? 네.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기관 간의 문제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보완할 거냐에 대해서는 뭐 1년 지금 보니까 1년 시행을 1년 뒤에 하는 걸로 네. 9월 25일 날 정부조직법 개편이 되면 사실은 이제 관련된 법안 시행령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보완되는 1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1년의 기간 동안 정말 집단적 지성을 모아내야 된다. 현장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 그다음에 학자분들의 아주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목소리까지 다 모아내야 될 네. 과제가 우리 앞에 사실은 네. 놓여 있습니다. 네. 아주 그냥 복잡합니다. 머리가 생각만 해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다 하나만 덧붙이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수사 절차법이 있습니다. 예, 우리 맞습니다. 그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법안도 먼저 이제 네, 내놓으시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력 행사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프로토콜을 가지고 서로 지킬 걸 지키고 또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가에 관한 규칙이 법률적으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앞부분에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요. 거의 공백 상태이고 그래서 그 공백을 각 수사기관의 내부 규칙으로 만들었고요. 검찰도 내부 규칙이 있는데 아마 아직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그 인권 침해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수사 행위가 국회에 터치가 되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대로 둘 수는 없고 이번에 이걸 이제 바꾸는 김에 국민적인 어떤 좀 중지를 모아서 사실 수사 받는 분도 대부분 국민이고 수사하는 사람들은 다 국민 아닙니까? 국민과 국민이 한쪽은 공권력을 대표하고 한쪽은 이제 의심을 받아서 인권을 지키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일종의 그 좀 협정을 맺는 식으로 이 수사절차법을 만드는 게 좋겠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사절차법이 모두가 다 지키는 프로토콜로 있으면 만약에 수사기관이 그것을 어겼을 때 그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절차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게임의 공정한 룰을 수사절차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빨리 만들어내자. 예. 지금 일부 연구가 좀 있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좀 뚜렷한 연구가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빨리 조금 우리가 그 재원도 투입하고 그래가지고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살짝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번에는 사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주소만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소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모든 강론들을 다 정하는 결정은 사실은 아니고 그 강론을 정하는 방향을 정하는 이제 결정인 셈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수사절차법은 이제 새로 또 입법이 필요한 영역이고 규칙도 제정해야 되고 문민통제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어떤 뭐 입법이 됐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완을 해야 되는 거는 이후에 1년 동안 또 신속히 진행돼야 될 일인 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이제 분리돼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 방향 다시 말하면 행안부로 만약에 중수청을 두기로 결정을 한다면 바로 이 세 가지 문민통제, 뭐 그다음에 기관 간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의 어떤 권한의 문제,
그리고 그거를 받아서 수사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권 침해적 요소들을 줄일 것이냐의 문제. 이게 이제 바로 뒤따라 이제 나오는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그런데다가 또 이제 한 가지 그러니까 뭘 보완해야 되냐 계속 고민을 저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실은 검찰 문제는 연구도 꽤 있고 예. 그런데 이 수사기관 그러니까 기소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은 많은데. 은 정말 연구도 많고 주장도 많아요. 예. 근데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니까 분리됐을 때 온전히 분리됐을 때 더 이상 검찰이 수사할 수 없을 때 그럼 수사기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연구도 제도 그 법률도 굉장히 공백이 많아서 예.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실은 과잉 수사 그러니까 소위 수사권의 남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잉한 수사 표적 수사가 있죠. 조국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하나는 암장 사건 암장이나 과소 수사. 예. 이거는 그 김건희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 김건희 같은 일을 어떻게 방지하고 조국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이런 표적 수사 과잉 수사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를 사실 중수청은 딱 그러기 좋은 곳이잖아요. 예. 중요한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니까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대체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이의 신청 사건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안으로 나왔던 게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둔다든지 예. 하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민적 통제를 통해서 수사권의 남용을 과소수사나 과잉수사를 좀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자문위원회 같은 조직으로는 저는 이거 통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무에서. 실제로 실무를 아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서 이거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거를 국가수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으로 놓는다면 소위 이의 신청 사건 야 이거 과소수사했어 라고 하는 이의 신청 사건이 1년에 약 4만 건인데 예.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4만 건의 이의 신청 사건을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본다? 전 실무에서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옥상 옥이 될 거라라는 우려가 상당히 예, 많고요. 예, 예. 좀 다른 방식으로 그 각 기관 내에서 그렇죠. 일단 기관 하고, 내에서 해결해야 네네. 되죠. 그게 예. 제일 쉽고 또 행안부로 간다면 수사기관들이 공수처를 빼놓고는 다 행안부 안에 있게 되거든요. 네. 그 수사기관들의 일종의 관할권 조정 같은 거는 당연히 행안부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일단 낫고요. 그 어떻게 해도 그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또 행정소송을 내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럼 국가수사위원회에 가더라도 역시 또 나중에 맞아요. 행정소송을 네. 내면은 역시 안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제도를 시행해 가면서 제일 좀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를 아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근본적인 좀 문제 제기를 하자면 저희 대학에 그 미국법을 가르치는 과정이 있어서 네. 미국 그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이 와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검사를 하시던 분들이 계셔요. 네. 근데 이제 여쭤보면 미국은 수사 기소가 제도적으로 또 절차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수사할 때 우리로 치면 형사죠. 사법 경찰들이 이제 검찰에 협조를 많이 받아서 의견을 묻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 네. 이유는 잘못 수사를 할 경우에는 공판정에 제출할 수 없는 기소가 안 되니까. 그런 증거들이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증거들이 많이 생기고 네. 혹시 잘못해가지고 위법 수사가 될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 동안에 정치 검찰이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좀 엉망진창으로 선택적인 검찰권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둘을 분리시키는 쪽으로 굉장히 생각이 가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분리가 되더라도 그 다음에는 실제의 수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협조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네. 사실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사건 핑퐁이 많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그것 역시 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에
협조 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래서 이거는 뭐 검찰과 경찰에 실제로 계시는 분들의 어떤 그 직업적인 정체성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새로 만들어지는 중수청부터는 이제 수사를 할 때 이 적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협조적으로 일을 하는 일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앞서가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분리해 놓고 일을 협조적으로 함께하는 그 방식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 가운데 문민통제 방안,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큰 구체적 규모 이제 사건에 대한 지휘. 예, 지휘. 이제 이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행안부 장관이 그거를 수행할 수 없는, 만약에 네. 행안부로 간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그것도 빨리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야 돼요.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그 형사소송법 규정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개시하고 종결까지 할 수 있는, 수사 지휘까지 할 수 있는 체제를 전제한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끊어졌으니까 그렇죠. 이 경찰이 또는 중수청이 수사를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일단 소속 기관이 해야 하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인사권도 있고 징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개개의 수사권 행사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왔던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일반적으로 지휘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를 좀 적정히 손을 봐가지고 결국은 행안부 장관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기본적으로 문민 통제를 해야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경찰 쪽에서 얼마 전에 국수본부장께서 기자회견하면서 우리가 10가지 통제를 이미 받고 있어서 충분히 통제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혹시 과거에 이제 그걸 문민 통제가 아니라 권력의 부당한 수사 개입 네.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독립성이 무조건 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수사기관의 독립성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독립성이 국민으로부터 독립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 독립성은 정당한 수사,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수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가치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기왕에 그 중수청이 주소가 지금 일단 행안부 쪽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정돈이 됐다면 경찰이나 행안부 내에서도 문민 통제와 그다음에 수사권의 과잉 아니면 과소한 암장 제2의 조국 제2의 김건희를 만들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스스로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으셔야 돼요. 우리 이미 충분히 통제받고 있다. 이러면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방안을 국회에서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스로도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또 말하자면 외과적 수술이 들어가거나 하면 실제로 또 새로운 기관이 처음에 자리 잡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굉장히 큰 기대를 품고 출범을 했고 나름 이번 내란 국면에서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공수처가 최초에 어떤 분이 공수처장이 되고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의 조직을 어떻게 끌어가느냐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갖추지 못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기관 스스로가. 그래서 저는 이게 행안부로 간다면 행안부에서 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누가 초대 중수청장이 될 거냐.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어떻게 그리고 네. 어떻게 시민적 통제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또 기관 간의 견제와 통제를 스스로 받아들일 거냐. 저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그런 아주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그 지휘권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을 할 때 본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관해서 개입하지 마라라고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수청장이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지금 현재로는
그런 지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까 그걸 두자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지난번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좀 나아진 점이 일단 수사를 하려고 하면 특별히 강제 수사의 경우에는 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데 네. 이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면 공소청에다가 일단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공소청을 통해서 강제 수사에 관해서는 한번 걸러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법원에 가서도 또 역시 또 한번 걸러지기 때문에 삼중의 안전 장치가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근데 예. 이제 수사라고 하는 게 그냥 먼저 내지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좀 아주 예외적인 그런 통제 수단을 민주적인 통제의 어떤 틀 속에서 행안부 장관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은 좀 최근에 여러 군데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방식들은 기존에 이제 형소법을 개정한다거나 그다음에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이제 규칙 제정 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럴 뿐만 그런 그 수사 절차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수사 절차법. 절차법까지. 예. 근데 이제 수사 절차법이 뭐 핵심은 수사 절차 그 수사 기관 간의 수사 절차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도 중심이지만 예. 수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인권이 지켜지도록 하는 수사의 방안. 최소한의 침해, 최소 침해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수사기관이 과잉 수사하는 것을 이 법에 근거해서 자기네가 정한 내부 규칙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절차법의 그 입법은 아주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생각이 지금 돼요. 그 예. 윤석열 그러니까 피고인이죠. 예. 수사받는 과정에서 인권을 어떻게 스스로 이제 그 뭐랄까 지킨다고 할까요? 방어하는지 좀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또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내복을 입고 불러라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수사절차법에 어떤 적용할 만한 예가 없었는데 이번에 내란 이 과정에서 일종의 발례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게 생기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보죠. 그 이거는 뭐 이렇게 좀 저는 약간 좀 황당한 주장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는 식으로 해서 두 개로 쪼개는 건 근본적으로 위헌이다. 그러니까 헌법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검찰총장 임명에 관련된 그런 규정들하고 안 맞는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분 교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 그건 이제 헌법에 아주 그냥 물리적으로 예. 해석을 하는 셈이고요. 적정한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헌법에 그 국민 투표를 그 붙인다는 표현이 예. 그 헌법 72조에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이 예. 나오는데요. 거기에 우리 말뜻으로는 부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헌법 본문에는 아마 87년도에 헌법을 이렇게 개정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잘못 생각하셨는지 물리적으로 어디다 붙인다고 할 때 붙인다. 예, 티읕 받침. 티읕 받침, 예. 붙여 그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고 여기저기 국민투표 용지를 붙인다고 붙이고 다녀셔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예. 그래서 많은 부분을 그 해당 그 검찰총장 관련된 그것도요. 결국은 이제 정부 조직을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한 다른 조문도 있고 예. 그래서 국회의 그 재량, 입법 재량 속에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헌법을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처럼 해석하시기 시작하면 예. 정말 대통령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셔야 되는 시기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이 정도 언급으로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가 아예 요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솔직히 애초에 왜 중수청이 필요합니까? 라는 주장도 나와요. 예.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건 결국 검찰의 기존 인력, 수사 인력들을 그냥 존치하는 방안이 돼서 결국은 검찰을 존치하는 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건 현실과 너무 그 떨어져 있는데요. 오히려 아마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검찰에 이제 수사 인력이 있죠. 네. 검사도 이제 수사 검사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사실 뭐 검찰 수사관들이 대부분 수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행안부를 주소지로 둔 중수청에 검찰에 있는 뭐 검사들은 뭐 본인이 선택할 문제인데 그 사실 검찰 수사관들이 굉장히 나라 전체의 수사 역량으로 보면 되게 중요한 그 역량이거든요. 예. 이들이 저쪽으로 중수청으로 그 보직 변경, 그 주소지 변경을 주소지 변경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걸 어떻게 줄까가 고민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검사가 이쪽으로 다 옮겨갈 거냐, 검찰 수사관이 다 저는 오히려 현실에서는 이들의 수사 역량을 바뀐 중수청에 어떻게 보존해 갈 거냐가 현실에서 닥친 문제지. 예. 이들이 다 가는 걸 전제로 해서 중수청이 만들어질 거다. 이건 현실에서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예. 문제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 예.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관점을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 사회에 소위 거학적결이라고 하는 네.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정치인들이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고 뭐 재벌 등등과 관련한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 사이에 일정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뭐 말씀을 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종교 단체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하는 일들이 지금 특검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가지고 맞서서 정의를 지킬 어떤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까지의 정치 검찰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수청을 단지 지금까지 있었던 검찰의 수사 인력들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수사 문화 또 조직 문화, 이 수사의 어떤 새로운 관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작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기존 수사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겨갈 때, 검찰 수사관들이 옮겨갈 때 그냥 자리 옮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있던 것 중에 남길 것은 남기고 과거 청산할 것은 청산한다라는 그 어떤 과정을 그 뭐 기관 내부의 교육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절차법이 생기면 그 수사절차법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훈련일 수도 있겠고요. 크게 보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그 기간을 거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드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초대 중수청장을 어떤 분이 해야 되는가. 이제 중수청장이 어떤 분이 왔을 때 조직의 성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은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1년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사실 법률안 그 정부조직법 바꾸고 나면요. 아마 정기국회 후반기에 공소청법 또 이 중수청 설치법 등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면은 대통령령이나 등등을 만들고 빠르면 내년 한 3월 정도부터는 구체적인 이제 인사에 들어가서 조직을 꾸리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냥 먼 얘기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금부터 어떤 사람을 공소청장, 어떤 사람을 중수청장으로 삼아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형사사법기구를 만들어 갈 것인가. 국민적으로 좀 뜻을 모아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고 흔히 부르는 문제. 아까 애초에 이제 좀 근본적으로 그 이야기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검찰이 그래도 뭔가 들고 온 것들을 참 잘 다시 살펴가지고 제대로 된 수사를 요구하는 보안 수사권이 있고 보안 수사를 그러니까 직접 수사의 범위까지 남겨놓는 거죠. 이거는 보안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권리 정도까지는 또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두 가지 주장으로 좀 대별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저는 이 보안 수사권은 말이 좋아 보안 수사권이 그냥 2차 수사권이라고 하는 예. 게 맞아요. 예. 그냥 보안 수사 한다고 해서 모든 수사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예. 직접 수사가 그냥 되는 거죠. 그냥 계속.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보안 수사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에서 후퇴하는 안을 마치 새로운 안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그
역행하는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해서요. 보안 수사권 문제에서 핵심 그럼 뭘 보완해야 보안 수사권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실제로는 기소하지 못할 정도로 이거 분명히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수사가 미진하여 기소하지 못하게 증거 수집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보안 수사 요구를 하세요. 예.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제대로 기소할 수 있을 만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기소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게 보안 수사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이의 신청하고 보안 수사 요구하고 이의 신청하고 보안 수사 요구하면서 계속 몇 년간 피의자는 계속 피의자로 있고 예. 고소 고발인은 내가 그 범죄 피해자는 피해가 제대로 국가로부터 이 구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핑퐁 치고 계속 돌고 도는 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을 내와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제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도 있고 경찰에도 있습니다. 예. 근데 다분히 형식화되어 네.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 이게 각 기관별로 수사심의위원회가 그 모든 수사기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제대로 내용 있게 내실 있게 실제 권한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적인 것 같습니다. 예. 수사심의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하면 보안수사권 얘기 여기서 나오는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데 기본적으로는 찬성인데요. 네.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 보안 수사권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상당히 좀 경청할 바가 없지 않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공소관이요. 그 공소를 제기한다는 거는 시민을 대표해서 다른 시민 중에 누구를 저 사람은 확실히 죄를 지었으니 재판에 붙이겠다라고 하는 결정인데요. 지금 이 보안수사권 얘기가 나오는 명분은 그 공소관이 볼 때 무언가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혐의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아까 말씀. 그렇게 하기에는 자신이 좀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요 얘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보안수사 요구권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보안수사 요구를 했을 때 핑퐁의 문제가 계속되어서 결국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늦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토론을 준비하면서 한 이틀 전부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사기구하고 공소관 사이에 협조가 지금 잘 이루어지는 체제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좀 고민을 해서 한 가지 안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 이렇게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보안 수사 요구권은 그냥 일반적으로 주고요. 예. 그 이제 송치를 이제 할 때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할 때 이른바 이제 적용 법조라는 게 있게 됩니다. 무슨 죄 이렇게 되는데 그 죄의 범위 안에서 적용 뭐 형법 몇 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만약에 한다면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서서 적용 법조를 바꾼다거나 형사소송법에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 사실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보안 수사는 할 수 없고 보안 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예. 뭐 이거 가지고 타협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 기소가 되고 공판정에 나갈 때 원래 수사기관이 한 그 수사 내용이 있고 이 공소관이 직접 한 수사가 내용이 기록에 이제 함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소관은 반드시 부담해야 할 것이 피고인 쪽에서 공소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때 증인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를 한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영미 쪽에서 검사가 수사를 안 하는 이유는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이 검사가 증인이 되어 가지고는 뭐 모든 게 다 엉켜버리거든요. 예. 경찰이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면 그 범위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 아주 좁게 예외적으로만 한정하고 그 경우에 현출된 증거에 관해서는 증인의 의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건 역시 좀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네, 네. 한 3일 고민한 결과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별건 수사로 나가지 못하도록 예, 별건을 보안 안 수사권을 하도록. 가지고 네. 별건 수사 못 나가도록 하는 범위에서 이제 보안 수사권을 네. 인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네가 보안 수사를 하고 나면 증인되는 거를 감수해라. 예. 이제 그런 그런 취지. 주장이시죠. 예. 아니 뭐 일견 뭐 하여튼 이 논리적 정합성을 정확하게 갖춘 주장이라서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이 보안 수사권 만약 인정한다면 또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공소장 변경 시에만 보안 수사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를테면, 이를테면 네. 그거보다 더 폭을 좁히는 거죠. 더 좁히면 공소장을 변경할 때 예. 그건 같은 사실관계 안에서 적용법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정도거든요. 예. 그때 적용법조를 바꾸기 위해서 추가적 사실관계 없이 이렇게 본다든지 하는 경우는 저는 뭐 상정할 수도 있겠다. 근데 기본적인 원칙은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수사기관 내부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실제로 하는 등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우선 돼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워낙 봅니다. 그 법률가들 사이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맞서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세요. 이거 그것 때문에 어렵죠 왜? 지금. 오늘 토론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충분히 어려워하실 거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예. 그 문제에 관한 지금 시작을 하기 위한 하나의 타협책을 마련해 보자면 형사소송법의 196조인가에 비슷한 규정도 있고 그래서 예. 한번 좀 생각을 해본 거고요. 이제 국민들에게 너무 폐를 끼치지 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사실 결정이 바로 이 보안 수사 요청의 범위 내지 보안 수사권의 일부를 남기냐 마냐의 문제를 사실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정부 조직을 분리해서 이제 새로 설치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미 보안 수사권은 폐지됐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지. 예. 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기본적으로는 보안 수사권은 폐지된 상태고 거기에 그걸 옛날로 더 돌리려고 하는 나는 사실은 논의를 훼손하는 아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예.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나 다만 이제 법률가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기소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를 만들어 놓은 그러나 이거는 이러한 죄목으로 만약에 기소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한정해서 일부 수사권을 인정해주고 대신 증인으로 요청되면 증인으로 나갈 네.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고민은 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후에 보완 네, 과정에서 이제 뭐 입법으로 근데 처리할 건지 말 건지. 검사가 증인으로 나가면 참 사실 미국에서 기소 수사 분리돼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법정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경찰은 그냥 증인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요. 예. 항상 증인으로 나가요. 네. 사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약간의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법률적으로 좀 고려가 필요한 부분들은 이후의 논의로 네.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수사심의위가 기관 안에서 이제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경험이 누적돼야지 경험 가능한데. 누적돼야 되고요. 전문 인력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그냥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의를 하기 위해서 어쩌다가 한번 모여가지고 수사심의 하는 거가 아니라 네. 실제로는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의 신청이 이게 불송치됐을 경우에 이의 신청을 이제 검찰에서 이 건이 이제 검찰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1년에 그게 한 4만 건 정도 그렇죠. 된다는 건데 경찰 내부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는 경찰 내부에서 이의 신청을 하게 하고 그 이의 신청 사건을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거르는 걸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인력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엄청난 조직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돼요. 두 분 다 옥상옥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근데 필요하진 않다. 그걸 통해서 이제 네. 간접적으로 일종의 수사 지휘를 누군가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는 그런 저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원칙적인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뭐 보안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머지 세부적인 영역은 한번 법률가들이 토론을 해서 국민들에게 더 이상 골치 아프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통제하는 방안을 예. 좀 적극적으로 기관 내부에서 자기 통제를 일단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런 안을 저는 행안부나 경찰 스스로가 빨리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좀 덧붙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전문가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들이 대개 법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좀 넓혀보면 결국은 변호사님들이거나 저희 같은 법학 교수들이거나 네. 정도예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정치검찰하고 그 변호사 법학 교수가 뭐 그렇게 다르냐. 네. 남잠이 알아듣지 못하겠는 소리 하면서 약간 좀 법기술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차제에 시민적 상식을 우리 그 법률 전문가들은 빨리 회복해야 될 것 같고 그럼요. 일반 시민들 중에도 법률 절차에 관해서 좀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법률가의 자격만 없지 저분들은 잘 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기소 배심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시민이 시민의 의무로 배심원으로 참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예컨대 수사심의위원회를 뭐 한 12분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3분 정도는 법률가 자격이 없는 전문가가 아닌 그렇죠.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적어도 휘슬블로어 감시자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으셔야 된다. 예. 우리 그 국민들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빠르시기 때문에 제도만 만들어지면 저는 불과 한 4, 5년 새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수사심의 제도에 이제 시민적 일정한 지분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제도 안에 도입할 필요가 있고 네. 동시에 기소배심제라고 하는 건 이제 공소청으로 갔을 때 그렇죠. 기소 법정이 그렇습니다. 되니까 네. 거기서도 시민이 이제 그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동시에 좀 마련이 돼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니 당연히 수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이거 실질화돼야 되고 예. 지금 다분히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실은 경찰 쪽은 경찰위원회가 형식상으로는 경찰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뭐 자문기구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실질화해야 됩니다. 경찰위원회가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여기에 사무국도 두고 해서 그 실질적으로 경찰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각 조금 더 내려와서 수사심의위원회 각 청에 또 중수청도 생기면 이게 부처 지역으로도 쭉 중수청이 생길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지역 중수청에 다 수사심의위원회 있어야 된다고. 네. 그 다음에 기소배심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지금 이건 제도가 없으니까 네. 사실 수사심의위원회나 경찰위원회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형해화되고 약간 장식품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이것을 실질화하는 거는 이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화의 과정이 네. 또 보다 빠르게 좀 정착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럼 이미 있는 제도는 스스로가 만드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일단은 보십니까? 아니요, 이미 있는 제도를 그걸 강화하는 건 이제 입법부의 역할이죠. 네. 그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그 권한을 굉장히 많이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당장 안 되니까 대략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하자. 근데 이제는 이것을 실질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인 네. 거죠. 수사심의를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경찰위원회도. 경찰위원회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지난 그 헌정 위기 2번을 겪으면서 네. 우리 민주 시민들이 상당히 각성되신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여기저기 댓글도 많이 다시고 권리당원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이 정부의 일에 참여하는 것들이 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중앙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 같은데 밖에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사심의위원회라든지 기소배심이라든지 자치예산제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때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구체적인 일 속에서 참여하시는 쪽으로 우리 시민적인 그 역량과 에너지가 좀 모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민 통제의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공소청으로 검찰청이 이제 바뀌었을 때 시민 통제의 가장 민주적 통제의 가장 그 제도적으로 보자면 적극적으로 저는 고려해야 될 게 이제 말하자면 지방 검찰청장, 예. 지방 공소청장 직선제죠. 네. 네. 이 부분이 저는 뭐 우려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고 한데 저는 우리가 한국 시민사회나 국민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 교육감 직선제 할 때 얼마나 우려가 많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교육감 직선제가 정착이 됐고 교육감 직선제 통해서 가장 크게 보면 무상급식이 경기도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그렇습니다. 와 경기도 도민들은 무상급식 받네. 또 그러면 이제 영장이 얼마나 발부됐는가, 영장을 얼마나 청구했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선택 기준이 될 거예요. 즉 그 지역 국민들의 지역 유권자들의 인권을 얼마나 수사기관을 얼마나 제대로 통제해서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공소청이 제대로 작동했는가를 시민들한테 평가받게 되는 거거든요. 민주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저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15년 전에 처음으로 지방검사장 직선제 네. 논문 쓰고 주장해온 사람인데요. 저는 이제 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면 많은 분들이 여전히 검찰이 공소청이 힘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리적인 수사력이 없는 기관이 물리적인 수사력이 있는 기관과 맞서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 경찰이든지 중수청이 됐든지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통제도 하고 뭐 영장 청구라든지 기소권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방어할 때 결국은 힘이 될 수 있는 건 국민적 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미국에 이제 이 DA라고 디스트릭 어토니라고 지방 검사장들을 다 뽑거든요. 예. 저는 그 체제가 앞으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신 의원님 계신데 조금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면 한국 사회에 법률가들이 정치적 야망들이 다 있으신데 이분들이 이제 직업적인 검찰이 다 형사사법기구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국회의원 가셔가지고 뭐 법사위에는 안 계십니다만 법사위 같은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하는 쪽으로 성장을 하셔요. 근데 그게 과연 제일 좋은 길인가? 시민사회에서 신뢰를 받고 또 좋은 변호하고 그런 실력 있는 법률가들은 시민적 지지를 받아가지고 공소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클린턴처럼 일반 클린턴은 그 다음에 이제 정치로 나갔고요. 정치로 안 나가고 안 나가고 법률가의 범위 안에서. 네, 그냥 법률가의 나는 범위에서? 시민들을 사법적으로 대표하는 공소청 뭐 어느 지역 공소청장으로 나는 그냥 평생 봉사하겠다. 저는 이런 법률가들이 좀 나올 수 있는 풍토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지방검사장 직선제 얘기를 저도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는데 막 가서 얘기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작은 윤석열을 전국에 하나씩 다 만드는 거 아니냐. 예, 예. 그 라고 당시에는 하는 우려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예, 당시에. 근데 만약 이 법이 이제 수사 기소권이 이제 분리가 되고 공소청이 말 그대로 기소를 가지고 기소권을 가지고 그 과잉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 인권 옹호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가도록 우리 국민들이 또 지켜봐야 되고 정치인들이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지방공소청장 직선제를 통해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계기가 이번 검찰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그쪽으로 이게 일정상으로 생각해 보면 예. 지금 이런 민간 통제 방법 중에 지방 공소청장 직선제 그리고 아까 이제 그러니까 자치경찰제 네.
이게 참 굉장히 큰 맞습니다. 변화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아마 헌정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형사사법 체계가 네. 그냥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정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더 갖지 않으면 이게 필요하다라는 방향만 선언해서는 끝까지 안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 단계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나름대로 일정안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9월 25일 날 주소지가 정해지면 예. 그때부터 본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오히려? 정말로. 네. 오히려. 그러면 이제 그 주소지만 딱 정해졌지. 저는 2차 정부조직법 개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하자면 행안부 장관이 문민통제 어떻게 할 거냐. 예. 예. 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이 한 번 더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수청법, 공소청법 만들어져야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수사절차법 정돈돼야 네.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각종 시행령에 네. 따라서 들어와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저는 그 2차 개정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주소지 정하는 게 9월 25일까지라면 예. 거기에서 그럼 행안부 장관과 행안부는 이 중수청과 국수본과 경찰을 어떻게 문민 통제하고 네. 어떻게 국민들에게 좋은 치안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할 거냐에 대해서 2차가 준비되는 게 그 다음 수순일 것 같아요. 그 요전에 이제 이게 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좀 문제가 돼서 얘기가 될 때 예. 제가 외국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보도된 걸 보니까 대통령께서 뭐 경우에 따른 토론을 해라. 토론해라.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토론의 주제를 할 수도 있다. 이제 예.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걸 어떻게 읽었냐면 이 검찰 개혁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향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5년을 나가고 그 뒤로도 한 5년 더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도 많으시고 그 검찰 개혁의 어떤 정치적 성과를 본인이 누리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예. 그래서 주로는 이제 민주당의 유력한 국회의원들이시겠습니다만 그 정치인들에게 당신들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 합당한 안을 내놓고 토론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하시면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돌려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나라도 나서서 하는데 그게 최선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글쎄 이제 이 대통령이 말씀을 이렇게 그 복선을 깔아서 하시는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그런 그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25일 날 그 이제 이거 뭐 주소지만 정하고 나면은 그 여러 그 정치적으로 검찰 개혁을 본인의 정치적인 성과로 하시려고 하는 신 의원님도 그 중에 한 분이 되시면 좋겠는데 제가 법사위가 아니라서요. 여러 그 공론에 책임지는 토론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견을 내는 토론이 아니고 네. 선택하고 맞습니다. 책임지는 토론을 이제 정치 세력들이 또 그 안에서 주요한 정치인들이 하실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법무부로 가든 행안부로 가든 각각의 보완책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제 보완책을 내놓고 두 개를 놓고 보면 이거는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보완이 되지만 실제로 보완이 안 된다. 근데 뭐 이쪽으로 가면 B라는 곳으로 주소지를 두면 이거는 실제로 보완책이 이렇게 하면 보완이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는 사실 개혁 후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현장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국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개혁의 동력이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상실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방안을 좀 토론해서 내오시라. 네. 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이런 자리도 그런 토론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는 법사위나 국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조문 놓고 네. 그래서 이 조문이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결정하고 네. 책임져야 되죠. 예. 여기에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예.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토론들은 그런 이제 각각의 안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그리고 단점에 예. 대한 보완책,
패키지가 됐을 때 과연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이제 입법과 이제 당정이 이제 내리는 거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그래서 이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앞뒤가 맞는 그 형태들은 또 이제 그 입법 단위에서 이제 시행해야 되는 문제다. 그럼 한 가지 약간 더 물으면 각 조직 설치법들이 이제 이게 따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선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장 이 설치법 안에 포함되기는 시기적으로는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려울 겁니다. 뭐 물론 당장 돼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마도 그 국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공소청과 중수청, 즉 경찰, 수사기관이 하도 많으니까 수사기관이라고 합시다. 기소기관과 수사기관이 분리돼서 이게 좀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이 실감이 돼야 아마도 저는 뭐 즉시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실감이 되면 그러면 국민들이 이거 직접 선출할 때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실감하는 시간이 오실 것 같고 그 시간이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얘기를 또 탁 끄집어내면 지금 하던 얘기가 또 논점에 흐려질까봐 솔직히 그렇죠. 이미 이제 너무 세게 좀 이렇게 논의가 되던 분위기에서. 근데 이게 이제 그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뭐 이제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기관들이 설치가 되고요. 행안부로 간다고 하는 게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사기관들을 어떻게 그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경쟁시킬 거냐 그 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큰 가름말을 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수본이 있고 중수청이 있고 또 자치경찰제가 강화되면 각 광역에 또 뭐가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 수사기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이제 또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분화될 수도 있고 오늘 뭐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게 또 있어요. 특사경. 그래서 그 전문적인 수사기구를 또 각각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논의가 이제 이 법률과 검찰은 빼고 수사기관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문제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 공소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쪽은 어떻게 하면 법률가들의 결론하고 국민적 지지가 일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건가를 고민하게 될 거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번 말고 다음번 지방선거 정도에는 서울에 한 군데 지방에 한 두 군데 정도는 한번 실험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실험이 성공하면 그다음부터는 뭐 다 하지 뭐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사경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 고민이거든요. 특사경은 수사 인력으로 양성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특사경이 구청에 있는 그 식품안전 관련해서 나가시는 단속하시는 분들이 특별사법경찰 경찰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근로감독관 이쪽이죠. 근데 이분들은 수사 역량으로 키워진 분들이 아니세요. 본인의 이제 노동 분야, 식품 안전 행정 분야에 있는 전문성이 있지만 수사 인력은 아닌데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그럼 수사 능력을 갖는 쪽으로 양성을 해 나갈 거냐? 지금 현재는 수사 능력이 없는 가운데 그러면 누구한테 통제를 받을 거냐? 현재는 검사 지휘를 받거든요. 근데 일반 다른 수사기관은 전부 다 검찰 지휘권이 지금 없어졌는데 여기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언제까지 유지하게 둘 거냐도 사실 우리 고민해봐야 돼요. 이 디테일로 가면 이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그냥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저는 그거를 자치경찰하고 합쳐가지고 많은 부분 광역에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를 하실 때 경기도에서는 민생 특사경이 그래서 합쳐가지고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계곡 정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갔던 분들이 그 특사경들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때 또 여기저기 이제 할 때도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중앙적 차원에서 이렇게 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게 많은데 광역에다가 주고 좀 실정에 맞게 알아서 좀 하시라고 재량을 주면 저는 해결할 방법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죠.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엄청난 권한들이 결과적으로는 지역으로 다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중앙 예.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반대에서 뭐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한테 소위 형사 사법도 서비스라면 서비스인데 예. 이런 게 너무 불균등하게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걱정을 또 하는 측면이 또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실 주소만 정리하는 거지 진짜는 지금부터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민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 디테일까지를 다 일일이 다 공부하시라. 물론 뭐 관심은 계속 가져주셔야 되겠지만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입법기관이 진짜 잘해야 된다. 진짜는 이제부터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 시행이 1년 뒤에 시행이 되는데 1년 뒤에 제도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시행착오를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조금 견뎌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부풀리기는 굉장히 쉬워서. 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 사례를 딱 갖다가 확대경 확 집어넣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어졌다 검찰개혁 때문에 이런 보도들이 저는 내년 1년 뒤에 제도 시행되면 엄청나게 반복될 거예요. 안 봐도 예. 그냥 눈에 보이거든요. 그럴 때 시행착오 비판하고 개선할 부분 개선하되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도 같이 좀 이겨나가셨으면 예. 좋겠다라는 근데 말씀을 꼭 예. 드리고 싶어요. 마무리 진짜. 발언처럼 하셨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 예, 발언 예. 듣고 혹시라도 더 있으신 것도 듣겠습니다. 아직 뭐 악마가 디테일에 있으면 천사를 디테일로 보내야죠.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신 의원님 이 자리에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국회가 할 수 있는 거 큰 가름마를 타고 제도를 네. 만드는 것까지고요. 실제로 운영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대통령께서 좋은 분을 찾으셔가지고 초대 중수청장, 예. 1년 초대 전부터. 공소청장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분들이 조직의 성격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직 내부에서 그것을 감내해 가면서 국민적인 지지와 국민적인 비판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역량과 또 회복력 또 지구력 이런 것들을 좀 다 갖고 계신 분들을 지금부터 잘 좀 아껴주셨다가 좀 찾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특별히 신 의원님 말씀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 그 검사장 직선제라든지 아니면 기소 배심이라든지 또 이제 특사경 등등을 다 포함해서 이 자치경찰제를 더 좀 실시 빨리 하는 거라든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요 토론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정치자분들은. 예.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저희가 일부러 물론 각각의 어떤 논쟁들이나 주장들은 다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거라 그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또 이렇게 막 대립적인 견해로 볼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필요한 줄기가 뭐냐, 예. 그다음에 가지들은 어떻게 쳐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큼지막한 그림표들을 그려나가는 정도의 시간으로서는 또 꽤 의미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중적 이미지는요, 이 범죄자, 거대한 범죄자를 때려잡아서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이미지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이제 두 분도 잘 말씀 주셨듯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으로 시선을 전환하고 그것을 이제 법률가들의 관점에서 과연 이것이 재판에까지 회부할 문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긴밀한 수사를 통해서 그 여부들을 가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 전문성을 어떻게 각각 키워가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으로 우리의 검찰개혁에 관련된 시각들이 점차 많이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주셨듯이 이번의 결정은 굉장히 큰 그림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후속되는 논의가 좀 더 본격적이고 이 세부 사항에 능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정준이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